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요즘에 연말이 다가와서 여러 행사들 때문에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렇다에 참여한 것이 145회 신보호주의부터니까 이제 2달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설가타님 전문 사회자였던 비아이님이 당분간 이렇다에 참여하시기 어렵게 되셔가지고 제가 설가타님 출연하실 때도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슈퍼바이저님이랑 설가타님 두 분의 방송에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회를 맡은 코알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가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가타입니다. 네, 언제나 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지각했습니다. 찬희쌤입니다. 네. 네, 저는 기본소득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설가타님 방송하실 때마다 특별히 귀를 쫑긋하게 듣게 되는데요. 그 설가타님 그동안 기본소득 정책과 다른 정책을 비교하는 시리즈 계속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그 시리즈가 계속될까요? 네, 아닙니다. 그 기본소득과 다른 정책을 비교하는 시리즈는 일자리 보장 편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되었고요. 일단 예. 네. 그 사실 지난 10월 28일에 랩 2050에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공공그라운드에서 연구 결과 보고회 행사를 개최했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랩 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은 여러 주요 언론 매체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랩 2050의 그 보고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도 이 주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거 쓰신 분이 저한테 한번 평해달라고 직접 요청도 하셨어요. 예. 그러셨나요? 이응모 씨인데 4명 다 이응모 씨네. 네. 그러셨군요. 누군지 모르겠죠? 네. 저는 알 것도 같습니다. 네. 진짜 최근에 랩 2050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지난달에 국제기본소득 공동행진에서도 윤형준 님이 참가해 주셨고 직접 발언도 해주셨죠. 맞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진행한 기본소득 포럼에도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주셨는데 랩 2050 보고서를 또 어떻게 평가해 봐야 될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 방송 꼭 들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과거에도 기본소득의 재정 모델에 대해서는 몇 번 발표된 적이 있었죠. 네,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지금까지 기본소득 재정 모형은 이제 강남은 한신대 교수, 지금은 이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이사장도 하시고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하고 계시죠. 이분을 중심으로 몇 차례 제출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2009년에도 광로한 이수봉 선생님하고 같이 내셨고 2012년, 14년, 15년, 17년 계속 재정 모델을 계속 타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외에는 다른 거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네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알려지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의외로 별로 없는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랩 2050의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 되겠죠. 네. 그리고 강남훈 교수님의 최신 재정 모형,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경제학에 나오는 그렇죠. 그 책에 나오는 최신 재정 모형이 있는데요. 그것과의 비교 역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네. 굳이 여기 이름에 국민기본소득제라고 붙였잖아요. 국민. 네, 그거는 뭐 청년 기본소득, 뭐 이렇게 농민수당 뭐 이런 것과 차이점을 두려는 이름이었을까요? 그거는 사실 저자분들의 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거기까지는 다음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국민이 아닌 사회 구성원을 배제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네네. 제가 최근에 농민기본소득 추진본부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슬로건이 뭔가 하면 농민에게는 농민기본소득, 국민에게는 국민기본소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약간 이제 범주형 기본소득에 비해서 전 국민에게 확장됐다는 측면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다 151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네, 먼저 국민기본소득제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은 어떠한 솔루션을 제출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책적 시사점 10가지를 제시하면서 방송을 맺을까 합니다. 네, 시사점 10가지. 네. 항상 저희 같은 경우 두 갈씩으로 딱 뭘 할지 얘기하기 때문에 네. 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유튜브에도 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랩 2050이 발표한 재정 모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민기본소득제 보고서의 저자들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서 지위 경쟁과 사회적 갈등이 악화되어서 신뢰를 비롯한 사회적 자본이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다차원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가계 소비를 비롯한 내수가 부진해지고 있고 저출생 현상이 초래되고 부양 부담과 위험이 높아졌다. 이것이 이제 문제의식이 되겠습니다. 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서 빈곤이 심화되고 내수가 부진하고 저출생, 부양 위험이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핵심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도를 낮춤과 동시에 모두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분배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분배 제도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기본소득을 그러한 제도로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요. 랩 2050은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한 하나의 기본소득 모형으로 국민기본소득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건데 그럼 랩 2050의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의 액수를 얼마 정도로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이 랩 2050은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결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정치 세력화한다. 요거와 연동시켜서 모델을 짜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글을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국민 기본소득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얻은 이후에 입법과 행정을 통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의 다음해인 2021년, 대선 다음해인 2023년, 그다음에 지방선거 다음해인 2028년에 기본소득제가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높은 안과 낮은 안으로 즉 상위안과 하위안 2개씩 해서 각 시기가 3번이니까 3 곱하기 2, 6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2021년 총선 끝나고 나서는 30만 원 지급안과 40만 원 지급안 상위 하위. 그다음 대선 끝난 다음엔 2023년에 35만 원과 45만 원 지급안. 그다음에 지선이 끝나는 2028년에 50만 원 지급안과 65만 원 지급안을 각각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10년 안에 진행되는 선거에서 가능한 모델들을 지금 짜보신 건데 근데 모든 국민들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 180조 정도가 든다. 이것은 지난 총선 때부터 많이 알려졌었던 사실이기도 한데 65만 원 지급이면 연간 400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랩 2050의 보고서 제목이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이니만큼 이러한 액수의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의 구상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했을 것 같은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고 되어 있나요? 네, 먼저 재원 마련 방법보다 재원 마련의 원칙부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기본소득제는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칙이죠.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국민기본소득제의 재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핵심 재원을 기존의 소득에서 찾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세금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폐지를 비롯한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 제도의 대대적인 폐지를 제안하고 있고요. 네 번째 원칙은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원칙은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재정, 기금 등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사회보험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는 생각이 이 원칙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맞는 있고요. 생각입니다. 네, 여섯 번째 원칙은 개인 기준으로 연소득 4,700만 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이익을 얻는다는 점이 있고요. 이 원칙은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해서 절대 다수의 인구가 순수혜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랩 2050의 국민기본소득제가 주장하는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6가지 원칙이 이 구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일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재원 마련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6개 시나리오별로 세부 재원 내역이 이제 다 나올 텐데요. 다소 좀 차이가 나지만 요 6대 원칙에 의해서 공통적인 면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네. 5가지 범주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있는 표현을 이제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 네.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정. 요새 공정 말이 나오죠. 네. 공정한 세금 제도. 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공정이. 세 번째,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 정책과 세금 제도. 네. 여기서 이제 또 재원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정을 구조 조정하자. 마지막으로 남는 돈이나 새로 생긴 돈, 즉 유휴 및 신규 재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5가지의 범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원칙하고 싹 연결이 되죠? 네. 네.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음. 기본소득을 위해서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한다든가 네. 아니면 공통부에서 기원하는 이익을 재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게 없죠. 예. 아, 네. 네. 그러면 네. 기존 제도 속에 좀 숨은 돈을 찾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좀 같네요. 그런 면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설가타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 이게 뭐냐? 네. 명목세율을 2%에서 3% 내리자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하지만 소득세제의 비과세나 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것 요거가 이제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에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기본소득 받은 거에도 과세를 하자. 아주 독특한 주장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네. 공정한 세금 제도는 뭐냐? 이건 좋은 얘기죠. 공정한 건 네. 탈루 네. 세금 네. 떼먹는 필요하죠. 놈들, 또 비과세. 비과세가 굉장히 소득세제 많죠. 이거를 적극적으로 과세하자. 그런 네. 내용이 되겠고요. 누구나 돈을 내게 하자 이거죠. 네네. 그다음 세 번째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복지정책과 세금제도. 아까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제도 중에서 주로 서비스와 관련된 의료, 주거, 교육 부분은 네네. 빠지지 않고 그냥 네.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계급여만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복지정책 중 일부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과 또 소득 보전 성격을 띠는 비과세 감면도 정비하는 거 네. 이제 다 포함되는 거고요. 재정 구조 조정 이거는 이제 기존의 기금 또는 특별 회계 이런 것도 좀 정비 좀 하고 네. 지방 재정 지출도 좀 조정하고 네. 아주 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융자 사업을 또 2차 보존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마지막으로 유휴 및 신규 재원 활용은 재정 증가분이 있는 거 요걸 활용하는 거. 네. 또 지방 정부가 걷었는데 남은 거. 네네. 또 생각보다 더 거둔 거. 이거를 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세계 잉여금. 요걸 또 활용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재원 모델 짤 때 비과세 감면 뭐 축소 혹은 폐지 이런 것들은 강남훈 선생님 모델에서도 이미 나오는 얘기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과세 감면 좀 많죠. 예. 네. 네. 근데 적으면 180조, 아니 많으면 400조까지 되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기존 세금 제도 뭐 비과세 감면을 없애거나 뭐 기금 회계 지출 이런 조정을 하고 뭐 쓰고 남은 세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실현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좀 의문스럽죠. 400조가 다 거기서 나올지. 예. 네. 강남훈 쌤 모델에서 일부거든요, 아주. 예.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국민 기본소득제 재원 구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찬희 쌤이 국민기본소득제 솔루션이 기초하고 있는 5가지 범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거를 다시 좀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첫째는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고요. 세 번째가 탈루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고요. 네 번째가 소득세 이외의 재원 활용. 이렇게 좀 다시 구분을 할 수가 이렇게 또 네 있습니다. 개로 정리할 수 있군요. 예, 네. 더 확 들어오네요. 네. 그래서 각각의 방안이 총 재원에서 담당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국민기본소득제 필요 재원 중에서 소득세제의 비과세 감면 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6개 시나리오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26.1에서 37.7%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총 재원 대비 기본소득 과세의 비중은 8.1에서 10.6% 사이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로 탈루 및 비과세 소득을 대상으로 한 적극 과세가 담당한 비중은 필요 재원의 3.8에서 6.2%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이외의 재원 활용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이 총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0에서 60.6%에 분포했습니다. 이거 4개 방안 자세히 들어보면 전체 재원에서 담당하는 비중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소득세 이외의 재원 활용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이 제일 많고 그게 제일 많네요. 네, 모든 시나리오에 그다음에 감면이 아니네요. 예. 소득세제 개편이 그 다음이 그 다음이네요. 그 다음이고 네. 그다음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또 그 다음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탈루 및 비과세 소득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과세 이 순서인데 네. 아까 찬희 쌤이 랩 2050 보고서 내용 정리해 주실 때 가장 많이 들렸던 표현은 분명히 비과세 감면 정비 뭐 이런 여러 번 나오죠. 거였거든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당연히 이 소득세제 개편이 좀 재원 마련의 중심적 수단이지 않을까 했는데 설가타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놀랍게도 소득세 외의 재원 활용 비중이 제일 높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네, 랩 2050의 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소득세를 국민기본소득제를 위한 중심 재원으로 내걸고 있음에도 국민기본소득제 필요 재원 중에서 소득세제 비과세 감면 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6.1에서 37.7%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소득세 이외의 재원 활용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보다 최소 9.3%포인트, 최대 34.5%포인트 낮다는 점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급안이 액수가 클수록 이 폭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담당하는 비중이 8.1에서 10.6%로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줬다 뺏는 기본소득 느낌이 드는데 10%면 이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서 볼 지점은 소득세제 비과세 감면 정비 이외의 방안이 필요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3에서 73.9%나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소득 4,700만 원인 개인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해서 명목세율을 2%포인트 내지 3%포인트를 인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하네. 그래서 더 들어보니까 비과세 감면 정비 비중 적은 것 외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명목세율을 2, 3% 정도 깎아준다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요. 걸리는데요. 예. 네, 특히 이렇게 기타 재원의 비중이 제일 큰데 세율까지 인하해준다라는 것이 조금 납득이 잘 안 돼요. 서로 상쇄 효과가 있죠 이게. 네. 랩 2050의 국민 기본소득제 재원 모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비판적 평가를 다루기 전에 먼저 국민 기본소득제 제안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부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부터 먼저. 네. 네, 첫 번째로는 소득세제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은 누진적인 소득재 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 강남훈 교수님의 연구에서도 나오는 바입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는 특히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네. 그래서 역진적인 것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영국의 헤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역진적 보편주의, 그러니까 리그레시브 유니버설리즘이라는 표현을 좀
멋진 표현이죠. 멋지네요. 네, 네.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도에 해당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기존의 소득 불평등도를 좀 더 이제 강화한다는 점에서 역진적 보편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높게 설정된 면세점은 평균 실질 세율 자체를 줄이죠. 그리고 전체 세입 규모를 작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점을 없앰으로써 또는 상당히 낮춤으로써 확보한 재원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소득 불평등도가 이제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기본소득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탈루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한 적극 과세 그리고 소득 보전 성격의 비과세 감면 정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죠. 그래서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역외 탈루 방지라든지 임대소득 탈루 방지라든지 간이 과세제도 폐지라든지 숨은 세원 찾기 등등은 사실 세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근로장려금 등은 모두 고용 중심적 복지 정책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것은 사실 노동과 복지 모두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으며 해방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을 뜻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가타님이 먼저 랩 2050 구상에 담긴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약하자면 소득세제 비과세 감면 정비 그리고 누진적 소득 재분배 효과는 확실히 있다. 네,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그리고 소득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고 숨은 재원을 찾고 고용 중심적인 복지 정책의 폐지하는 측면에서 해방적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긍정적인 측면 살펴봤으니 이제 본 주제로 비판적 지점을 살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크게 6가지 차원에서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맞습니까? 6개나 지금 떨고 있습니다 누군가. 첫 번째로는 국민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기본소득만큼은 비과세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논증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소득 4,700만 원인 개인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명목세율의 2%포인트 내지 3%포인트 인하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기본소득의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또 비판할 수가 점점 늘려야 되는데 이걸 줄여주고 달성이 가능한지 참 어렵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기본소득제가 강조하는 비과세 감면 정비 자체는 기묘한 과제이죠. 하지만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소득세 내에서도 어떠한 소득이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실질세율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도 좀 명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난 상위 1%가 소득이 엄청 늘었는데 주로 자산소득,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사실 세율이 낮잖아요. 그런 문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뒤에 또 얘기해 주세요. 네 번째로는 소득세 이외의 재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지방재정 지출 조정, 재정 증가분의 일부 활용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다소 존재하는 재원 조달 방안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힘과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도지사들 전부 농성 시작합니다. 이거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지출 조정 어렵습니다. 이거. 다섯 번째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자체가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 제도들과 추가 재원 마련 방안들이 소득 분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혜층의 규모를 다소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기본소득 액수에서는 그러한 재원이 반영이 되지만 손해를 보는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대체하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쵸. 그것을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네. 순수혜층을 사실 과대 추정할 그 수밖에 개인은 없다. 딱 알겠죠. 내가 받던 게 얼마였는데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 과세하고 이렇게 하면 뭐야 이거 남는 게 없고 마이너스잖아. 이런 사람들은 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네, 늘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있다는 있다는 거죠. 것이고요. 네. 여섯 번째로는 국민기본소득제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넘어서 보고서 전체의 서술 논리 등의 면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객관적 평가에 앞서서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하실 주제의 부분만 좀 말씀을 해주신 거였는데요. 네. 네, 잠깐 정리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두 가지씩입니다. 예. 네. 6가지. 예. 네. 첫 번째, 저도 완전 동의하는 부분인데 기본소득에는 과세하지 말아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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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명목세율 인하는 이렇게 랩 2050의 계획과도 배치가 된다. 네. 네. 그다음 소득세 종류별 실질세율 차이를 문제 삼아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기금, 특별회계, 지출 조정 등의 재원 마련은 뭔가 좀 불확실하다. 네. 그리고 순수혜층 규모가 과대 추정된 면이 있고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서술 논리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쉬움이 있다. 네. 매우 고려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일 먼저 네. 이제 기본소득 과세 문제부터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기본소득제는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회를 지향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달성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전부 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하위 소득층은 이제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 계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층의 전체 소득에서 기본 소득도 같이 같은 비율로 이제 과세가 되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 소득층은 기존에 예를 들면 명목세율이 6%라고 했다면은 명목세율을 3% 포인트 인하를 하게 되면 3% 또는 2% 포인트 인하를 하면 4%. 그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에서 3%나 4%만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 최하위 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하지만 최고소득층은 이제 과세 표준 5억 원 초과 계층이 될 텐데요. 이들은 이제 이전에 명목세율이 42%라고 한다면은 명목세율을 3% 포인트 인하하게 됐을 때는 39%, 명목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할 때는 40%가 이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도 이제 그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39%나 40% 기본소득에서 그 정도만큼이 과세되기 때문에 이것이 누진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본소득을 있습니다. 포함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결국. 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순재원, 명목재원은 아니고요. 순재원을 낮추는 효과도 있죠. 왜냐하면 당연히 그만큼 그렇죠. 과세를 네. 하는 거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을 과세로 할 것이냐 비과세로 할 것이냐는 사실 기본소득 지지자들 내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그거 다르게 전혀 몰랐어요. 합의가 된 줄 알았죠. 네, 아. 전혀 생각도 네네. 안 해봤는데.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만큼은 비과세로 두는 게 더 낫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뭐 예전에 청년 사회 그 배당금 상속 배당금 관련해서는 또 이제 그 앤서니 애킨슨의 제안과 같이 누진적인 세금 제도와 결합해서 과세소득화를 하면은 누진성을 강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본소득이 아닌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소득만큼은 좀 비과세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소득 바닥 을 제공한다는 이상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철회될 수 없는 소득, 그러니까 노동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기본소득이 이제 일부 이렇게 떼인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철회될 수 없는 소득으로서 노동 유인 면에서 자산조사 기반 복지급여에 비한 기본소득의 장점을 더욱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누진성이라든가 네. 소득 불평등 완화라든가 재원 마련 여기에 좀 많이 집착하다 보니까 원래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초랄까 보편적 기초 이런 게 약간 좀 뒤로 물러난 느낌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모두에게 동일한 바닥을 제공한다는 네. 이게 좀 약화된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의 과세함으로써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회가 이루어진다. 이것도 약간 좀 과한데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회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 부가세 아닙니까? 부가세. 네. 네. 모든 사람 중에서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네. 모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네.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일부 혹은 전부 사용하면 굳이 기본소득의 과세 안 해도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회로 기초로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앤드류 양도 부가가치세를 주요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안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회에 기초한 기본소득안이 가능한데 굳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과세를 해서 재원을 만든다는 거는 좀 맞아요. 과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네네 안 좋습니다. 네. 아, 네. 네. 저도 이제 음.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강남훈 교수님의 주장처럼 소득이 약간이라도 존재하기만 하면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비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 이것이 이제 기본소득의 경작체계 맞아요. 12,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이 과세 형평성과 소득이 있는 모두가 세금을 내는 사회를 달성하는 더 나은 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기본소득제 주장처럼 기본소득에 과세를 하게 되면 그리고 비과세 뭐 감면 이런 게 없고 면세점 없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1인당 30만 원 지급 안에서 실제로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이 맞아. 아무도 없게 되는 10% 깎이면 것을 27만 원이죠. 저기 네. 결과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최하위도 3%나 4%를 내게 되니까 예 그렇고 그것은 이제 35만 원,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65만 원 제한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본소득제로 인한 손익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하죠. 그래서 네. 기본소득 지급액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납세액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재정 환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재정 환상의 제거를 더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사실 2016년에 총선 출마했을 때 세금 안 내는 후보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세금 내고 싶은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그 세금 면제가 되는 그렇죠. 이런 게 네. 지금 우리 세금의 제도잖아요. 그걸로 비판을 받으셨군요. 여론에 네, 의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받아서 그런 겁니다. 저도 세금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하긴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저도 모두가 세금 내는 사회가 가지는 방향으로 옳다고 보는데 모두가 부담하고 모두가 함께 네, 공유하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정신에 맞는 네,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가는 그 방향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보다는 부가가치세 모든 소득에 대한 평균세 과세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네, 이런 뭐 생각이 누진적으로도 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담하게끔 하는 게 네, 아까 소득 바닥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네. 나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만들어줄 이 소득 바닥을 이 기본소득이 담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철회될 수 없는 소득으로서의 기본소득의 장점을 유지해야 된다. 바닥을 이렇게 대패로 좀 깎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안 그러니까 돼요. 예를 들면 저소득층 대표가 바닥이 좀 꺼졌어. 높고 네. 기본소득으로 네. 지급되는 네. 게 이제 최고소득층은 네. 바닥이 더 낮아지죠. 낮아지죠. 네. 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 명도 모두 마음이 같았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면 명목세율의 2% 내지 3% 이하는 적절한가? 하하. 네, 네, 국민기본소득제는 연소득 4,700만 원인 개인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명목세율을 2%포인트 내지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한 순수혜층의 규모를 좀 과대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만약 다른 모든 것이 또 불변이라고 추가로 가정을 한다면 연소득 4,700만 원인 개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보장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명목세율 인하폭은 더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2, 3%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인하해줘야 네네. 요게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네. 예, 또 그렇게 되면 또 기본소득의 그 재원은 재원 더 자체도 힘들어지죠. 그러면 네. 액수가 줄어들고 이게 네. 약간
피드백 효과가 있긴 네. 하죠. 정치적으로도 이상하게 들릴 것 같아요. 감세와 기본소득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네. 사실 물론. 소득 그러니까 뭐 감면이라든가 비과세 폐지는 사실 증세인데 네네. 요것도 감세고 증세와 감세가 공존하고 있는 제도원 마냥 구상이거든요. 이게 지금 네,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전망이나 시장소득 불평등 추세 그리고 물가 변화 추세 뭐 이런 것들 향후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서 기본소득의 지급 액수도 상향 조정돼야 된다고 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모두 이제 거의 당연하죠. 동의하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기본소득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제 공정성 제고 그리고 기존 복지 정책의 대체, 재정 구조 조정, 재정 증가분의 일부 및 지방정부 세계 잉여금의 활용만으로 더 많은 액수의 기본소득 지급을 충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 복지 정책의 대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회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것을 재원을 더 늘려나가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는 맞습니다.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공통부 기금 또는 사회자산 기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슈퍼바이저님께서 또 많이 강조하시는 공유지분권을 설정한다든지 제임스 미드웨가 처음 주장했었죠. 네, 그리고 화폐의 민주화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 요즘 또 많이 주목을 요새 받고 아주 뜨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런 한 것들의 가능성을 만약에 잠시 좀 차치한다고 한다면은 조세를 통해서 상당 부분의 재원을 좀 마련해야 될 것이며 그렇다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율을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명목세율의 2%포인트 내지 3%포인트 인하 제한은 만약에 기본소득 지급 액수가 불변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한 시점에서 보자면 순수혜층의 증가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기본소득 지급액수의 상향 조정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역행하는 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세율 인하하는 안은 단기적으로 순수혜층을 넓히기 위한 설정일 뿐이고 네, 또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좀 따져봐야 네. 그렇죠. 되는 그것도 아닐 거죠. 더 높여야 될지도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기본소득의 액수를 상향하거나 확대하는 데에는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비과세 감면 정비로 재원 마련이 충분한가 이 주제. 네, 그 소득세제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은 분명히 누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국민기본소득제에서 제안하는 비과세 감면 정비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다른 과제가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림 하나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201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천분위별 실질세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내가 이 표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이 표는 어떻게 해서 만든 표죠? 어떤 이것이 거로? 이제 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2016 귀속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제가 국세청 자료 말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보니까 그림을 다 보고 계시죠 지금. 예. 자 보니까 소득 상층으로 갈수록 이제 천분위 쪽으로 네네. 가면 갈수록 이자소득세율, 배당소득세율이 근로소득세율에 비해서 훨씬 적군요. 네, 맞습니다. 이자소득세율하고 배당소득세율은 거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15.4%에서 왔다 갔다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누진성이 강한 근로소득세율에 비해서 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누진성이 약하다. 네. 따라서 고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덜하다. 네. 이게 이제 표에서 확실히 부각이 되네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이것은 가이스탠딩 오늘 또 등장했는데요. 가이스탠딩이 선택적 과세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세 구조가 자본이득이나 배당소득보다 근로소득에 더 많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게 아마 또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득세 내에서도 어떠한 소득이냐에 따라서 부담하는 실질세율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 문제에 좀 주목할 필요가 그러네요. 있다라는 중요합니다. 것이고요. 예, 그래서 상위 0에서 0.1%가 직면하는 평균 실질세율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근로소득의 경우는 30.50%입니다. 이자소득은 14.64%고요. 배당소득은 15.0%
0.01%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으로 보면은 31.95%인 것으로 이게 실질세율을 계산하신 거죠? 네, 실질세율입니다. 그리고 상위 0.9에서 1.0%가 직면하는 평균 실질세율은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5.46%, 이자소득은 13.73%, 배당소득은 13.44%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자본가나 슈퍼 경영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백억 근로소득 받는 CEO들. 그런 CEO들의 경우에는 세제에 따라서 세금을 덜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소득 원천을 그렇죠. 변화시킬 여지가 크다는 근로소득을 줄이면 되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국민기본소득제 보고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려가 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상위 0에서 0.1%는 네. 정말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산소득의 세율이 실제소득이 근로소득의 반도 안 되네요. 네, 그림을 보시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음. 굉장히 끝으로 갈수록 네네. 굉장히 30, 빠르게 30, 올라가요. 예, 네, 쫙 올라가네요. 쫙 올라가는 거. 누진성이 보실 꽤 수가 있네요.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그래도. 예. 그러니까 사실 더 억울한 거는 이자 소득 막 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진 것의 차이 때문에 네. 얻게 되는 소득 이것이 참 억울한데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율을 크게 조절하지 않는다. 네. 이런 조절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 저는 그래도 이자가 몇백원 몇천 원은 나오는데 배당소득이 더 열받아요. 주식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배당 받으셨어요? 없죠. 없죠. 에이, 더 열받아 이거. 일반 서민은 배당소득 그러면 이게 뭘까? 누구는 맞아요. 받는다는데 그런 느낌 네, 들어요. 네. 이자는 그래도 가끔 나오거든요. 네. 예. 우리 며칠 50에 이렇게 찍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봤거든요 그래도. 예. 가까워 보여요. 예. 어쨌건간에. 예. 네. 네.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네네. 기금, 특별회계, 지출 조정 이런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으로 좀 기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인데요. 소득세 이외의 재원 활용은 유망할까요?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기본소득의 재원은 확실하고 안정적이어야 네, 네. 하고요. 그러네요. 특히나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목적으로 조성된 기존의 기금이나 특별회계 중 일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항상적으로 노출된다는 약점을 가지죠. 그리고 재정 지출을 조정하거나 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이용하는 방안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과 중앙정부의 재정에서 다른 사업 및 프로그램들과 항시 경합해야 하는 환경에 놓인다는 점에서 좀 한계가 뚜렷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 재원의 확실성과 안정성 면에서 기존 국부펀드의 민주적 통제와 운영을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거 말하시는 건가요? 연기금도 사실 연기금도? 포함할 수 있지만 네네. 연기금은 약간 좀 합의를 받기는 좀 어려운 측면. 네네. 왜냐하면 자신의 기여한 그렇죠. 그런 네. 게 좀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기존의 국부펀드는 있지 않습니까? 국부펀드 국부펀드의 규모가 상당한데 사실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 일반 서민들은 거의 모르고 모르죠. 있는 음. 상황이죠. 네. 그리고 새로운 공통부 기금 또는 이제 사회자산기금 조성을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이 훨씬 더 유망하다고 판단되고요. 이것은 사실 영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또 구체적으로 제안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세제 여러 가지 제도에서 뭐 기금, 특별회계, 지출 조정 이런 것들만으로는 안정적이지가 않고 뭐 새로운 공통부 기금이라는 방식으로 좀 다양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 그렇죠. 이런 지속적인. 의견을 네. 주신 것 같고요. 네. 다섯 번째 수혜층이 과대 추정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은 타당한가라는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보고서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가계 동향 조사인데요. 이 가계 동향 조사는 공적 연금이나 기초 연금의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적 이전 지출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 사회수혜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으로 묶어서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고 있는 다른 제도들, 뭐 아동수당이나 생계급여나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청년일 채움 공제나 두루누리 지원 사업이나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의 수급 여부와 급여 수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뿐만 아니라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나 지방재정 지출 조정, 융자사업 2차 보전 전환, 재정 중과분의 일부 활용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활용 등의 추가 재원 마련 방안들도 그것을 기본소득에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더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 분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그럼요. 되고요. 사실은 보고서의 저자들도 이를 어느 정도 좀 인지하고 있는 문구가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한다면 이 보고서의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은 순수혜층의 규모를 다소 또는 좀 많이 과대 추정하는 경향을 낳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대체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네네. 지금 대체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네. 네.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가 이제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잖아요. 최저임금 이제 수준에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수혜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게 근로장려금. 이게 싹 없어지고 기본소득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순수혜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깎이는 사람들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다 보면 네. 별로 기본소득 받는 게 큰 액수가 아니게 되는 사람들이 또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줄어들거든요. 이런 게 진짜 분명히 고려가 안 돼 있네요. 네. 랩 2050 구상에서 그 순수혜자가 과대 추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보고서에서는 네. 4,700만 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확보한 2012년부터 2017년 통합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2021년 미래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27% 소득계층의 연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위 27%. 네, 그리고 연소득 4,700만 원 소득자는 무소득자를 포함한 성인 인구 중 상위 15% 소득계층이다 이렇게 소득자를 얘기하고 포함하면 15%가 되고. 네, 그리고 국민 전체 중에는 상위 12%에 속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2021년 기준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분모가 넓어지면서 이제 점점 이제 퍼센티지는 줄어들어서 국민 전체가 되면 12%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통합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4,7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자 가운데 상위 22%, 국민 가운데서는 약 10%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기본소득제로 인해서 성인 중 소득 상위 10에서 15%를 경계선으로 이보다 상위 계층은 더 내고 이보다 하위 계층은 더 받는 형태의 소득 분배 제도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통합소득 자료에는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2016년 기준으로 일용근로자의 이건 제가 따로 분석을 한 것인데요. 추정을 한 것인데 상위 약 2.5%가 연 4,7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일용근로자 대비로는 한 20만 명 조금 넘는 수준이고 해당 연도에 이제 근로소득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혀 없었던 순수 일용 근로자 대비로는 한 12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2.5%가요. 네, 그래서 이제 또 분류가 세대는 양도소득 등도 고려한다면 사실 연소득 4,700만 원 이상인 개인의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저의 짐작입니다만 약간 이러한 과정으로 재정 모형이 수립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본소득으로 지급될 1인당 월 금액을 설정을 하는 거죠. 30만 원이면 30만 원, 65만 원이면 65만 원. 다음으로 이제 소득세제에서 비과세 감면 정비와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안을 하고요. 이어서 통합소득 기준으로 연 4,700만 원 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목세율 인하폭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2% 시나리오별로 2%포인트 또는 3%포인트 정도로 분석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탈루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와 소득세 이외의 재원 활용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재원 액수를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은 순수의 순기여 층 분석에서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셈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예, 여기서도 이제 보고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더한 후 개편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개인소득을 구한 뒤 이를 다시 가구소득으로 전환해서 균등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마지막 부분 탈루 및 비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나 소득세 이외의 재원 활용을 통해 충당해야 되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 그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에서는 그 부분이 사실은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재원 마련 중에 제일 큰 부분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모든 큰 시나리오에서 문제네. 네,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
조금 어렵긴 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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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으로 이 랩 2050의 기본소득과 관련한 서술 논리상의 아까 아쉬움이 조금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소득 불평등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기후 위기라든지 뭐 부동산 편중 문제 등을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로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사회적 생태적 전환에 기본소득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논의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는 점이 아쉽고요. 물론 네네. 보고서에서는 뭐 환경세나 로봇세나 이런 것들도 뭐 고려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나와 있지만 적어도 문제의식 상에서는 이런 고려들이 이제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시민소득세 시민배당 정책뿐만 아니라 생태세 생태배당 정책, 국토보유세, 토지배당 정책까지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강남훈 교수님의 최신 재정 모형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소득 재분배 제도의 효과를 비교한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나 이제 재분배 효과와 민간 소비 촉진의 경우에는 여러 제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별수당과 사회수당과 음해소득세와 보편적 기본소득을 상호 비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급여를 지급받는지를 의미하는 게 이제 수급률이라고 합니다. 테이크업 레이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예산에서 저소득층에게 얼마나 많이 복지급여가 할당되는지를 의미하는 게 대상 효율성입니다. 타겟 이피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복지급여의 지급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재분배 효과 면에서는 선별수당과 음해소득세는 높지만 사회수당과 보편적 기본소득은 보통이다. 또 뭐 민간소비 촉진 면에서 선별수당과 사회수당은 보통인데 음해소득세와 보편적 기본소득은 높다. 뭐 이런 평가는 사실 좀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동수당을 세 번째인데 이제 아동수당을 부분 기본소득으로 또 국민기본소득제를 완전 기본소득으로 명명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용법이죠. 저희가 잘 알다시피 부분 기본소득, 완전 기본소득은 지급 액수의 면에서의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특정 인구 집단에게 주는 거는 범주형 기본소득이고 그러니까요. 모두에게 주는 거는 보편적 기본소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건 좀 상식에 속하는데 이게 실수했을까요? 근데 이게 네. 한 2년 만에 좀 확 바뀐 논의인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청년 기본소득 이런 것도 부분 기본소득이다라고 불려졌었던 사실은 때가 저도 잘못 한때 쓴 적이 있었거든요. 있기는 합니다. 이거 몇 년 전인데 네, 맞아요. 요새는 이제 파셜, 네. 풀 영어에서 full이라는 게 충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네. 완전 기본소득이 full, 부분 기본소득 파셜, 파셜은 full의 반대말이니까 액수가 좀 모자라는 알래스카 같은 거는 이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기본소득을 실제로 도입했을 때의 효과를 미리 검증하기 위해서 무작위 통제 실험 방법 등을 활용한 소규모 정책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에 관한 것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혹은 음해소득세 실험들 그리고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의 경험은 이미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이런 것들 좀 입증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의 거시경제 효과와 다양한 공동체 효과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포화 장소를 활용해야 되죠. 사회 실험에서.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회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캐나다 민컴 실험에서 도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이제 실시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 이제 기브 다이렉트리에서 케냐 뭐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민간 재원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됐었죠. 그리고 인도 실험에서도 이런 것들이 활용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사실 이러한 포화 장소를 이용한 사회 실험 자체가 좀 사실상 어렵죠.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또 고려한다면은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비록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이와 굉장히 유사한 뭐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 정책, 경기도에서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이미 정책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시행하는 것이 갖는 실익이 무엇인지는 좀 크게 의문시 되고요. 물론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 기본소득의 공론화나 지지 세력 확대 등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 유용하다거나 필요하다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굳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랩 2050에서 발간한 최근의 문헌에 대해서는 좀 두루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런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소속 연구자들의 지난 10년간의 연구 성과들은 심지어 공통부 배당 또는 공유부 배당의 아이디어 등을 언급하는 부분에서조차 하나도 좀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용 편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공통부 배당, 공유부 배당은 특히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네. 전 세계 어디보다도 잘 앞장서서 계속 연구해 왔던 면이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정과니까 우리 2019년 총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전혀 인용이 그 부분 얘기하는데도 전혀 인용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그리고 좀 그전 재정 모형에 있죠. 대해서도 사실 인용이 안 그러니까 강남훈 교수 재정 모델이 여러 번 제시된 바 있는데 이게 전혀 언급되지 않은 거는 좀 인용 편향. 뭐 굉장히 그 과학적인 용어를 쓰셨습니다만 좀 그렇다. 좀 네. 말하기 뭐하네요. 아는 사람도 있어서 어쨌건 다음엔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하면서 좀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실현의 기준을 선거 다음에로 잡았다. 그래서 이 정치 세력이 이 기본소득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을 기준으로 짜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신선하기는 했었고요. 오늘 이렇게 쭉 이 랩 2050의 국민 기본소득제, 특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좀 비판적 지점. 과 랩 2050이 짚은 이 국민 기본소득제의 조금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가타님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무리 결론을 지어야겠죠. 네. 정책적인 시사점 10가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10가지. 이제 10가지 나오네요. 네. 짝짝짝 10가지. 첫 번째는 다양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들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실현 가능하고도 바람직한 그리고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그리고 노동, 젠더, 생태 등 여러 차원에서 해방적인 효과를 낳는 기본소득 재정 모형의 상을 더 구체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세제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 방안은 누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기본소득 도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나 소득 보전 성격의 비과세 감면 정비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고용 중심적 복지 정책을 기본소득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노동과 복지 모두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해방적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다른 복지급여와는 달리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기본소득 지급 수준의 중장기적인 상향 조정을 계획한다면 명목세율의 인하 조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정비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개인소득세 내에서도 어떠한 소득이냐에 따라 부담하는 실질세율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로는 확실성과 안정성을 담보한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아홉 번째로는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납세, 복지제도 수급 여부 및 수급 액수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통계 구축에는 국세청과 통계청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네, 열 번째로는 소득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젠더 불평등, 부동산 편중 문제 등을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로 명시적으로 고려한 기본소득 재정 모형의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떠올랐는데 이제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만약에 집권 세력이 기본소득 지지하는 집권 세력이 집권한다고 했을 때는 랩 2050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직 정책 실험이 안 됐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 어떨지 예, 그것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실시해야 한다는 점 확실히 과합니다. 네, 저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정책 실험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쵸, 하면 좋으니까 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이미 실험은 많이 돼 있는 거고 아까 좀 전에 그 호알라님이 그 총선 다음, 네네. 대선 다음, 네. 그다음 뭐 지선 다음 이렇게 신선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당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맞아요. 그렇게 이제 신선한 느낌을 네.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제도권 내에 거대 정당의 집권 이걸 전제로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거죠.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거대 정당 내에 어떤 세력이 집권한다. 제도권 내.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실험 가능한 모델이란 말은 결국 제도권 내에 기존의 제도 틀 내에서 가능한 모델. 이런 측면이 기본적인 이거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보통 뭐 절약이랄까, 뭐 대체랄까, 뭐 또는 뭐 활용. 감세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실현 가능한 제도권 모델이 좀 치중이 많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단기성이 좀 강한 면이 좀 강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좀 더 넓게 지향해야 될 해방적 모델이랄까,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 설가트님 늘 얘기하듯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그 모델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볼 좀 그런 갭이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네, 좀 드네요. 맞습니다. 네. 뭐 제도권에서 실제로 이것을 시행해 보는 것에 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든 어떻든 저는 어쨌든 레 미국 50처럼 우리 실제로 이렇게 해보자라고 보고서를 내는 또 다른 네. 단위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네, 굉장히 환영할 긍정적으로 네, 보고 네, 있고요. 맞습니다. 특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재정 모델에 대한 이야기는 네. 결국 어떤 기본소득을 할 거냐, 우리는 네. 기본소득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이냐 네. 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네. 또 내 미국 50과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오늘 이렇다 방송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다 151회 내 미국 50의 국민기본소득제의 재정 모델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해서 시사점을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오늘 수고해주신 설가타님과 찬희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또 다음에 또 기본소득 이야기로 돌아올 예정이죠. 네. 네. 네네네. 또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알라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